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대통령실을 감청했다는 기밀 문건 보도가 뉴욕타임스 기사로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은 신중한 분위기 속에 해법을 찾는 모양새인데 26일 12년 만에 국빈 방미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당혹함이 읽힙니다. 미국이 감청 의혹을 인정하진 않겠습니다만 동맹인 듯 동맹 아닌 모양새로 망신살이 뻗친 건 맞으니까 말이죠. 한편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이르면 여름쯤 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130만 톤을 최소 30년에 걸쳐서 방출한다는데 오염 물질의 종류나 농도, 정화 여부에 대한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일본 측에서 주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강경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은 군사 안보 동맹을 넘어서 포괄적 전략 동맹이다. 한일 관계 역시 중요하다. 한미일 관계를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 국정회의에서 한 말인데 어쩐지 최근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한미일 중에서 한국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털어보러 한 주간 도정 소식 차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4월 10일 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순천에서 시작합니다. 내년 4월 10일 총선 앞두고 있습니다. 순천시 해룡면 선거구에 순천시 선거구의 원상 복원을 두고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어요. 네, 내년 22대 총선이 오늘 기준으로 정확하게 1년이 남았습니다. 여수시 정치권 인구 감소로 두 개의 선거구가 한 개로 줄어드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고 순천시 정치권은 지난 총선에서 이 두 개의 선거구 확보에 실패하고 되려 순천 선거구에서 떨어져 나간 순천시 해룡면 선거구를 되찾아 이 두 개의 선거구가 확보되어야 한다며 중앙 정치권과 국회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순천시 의회 의원들은 국회를 방문해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결의문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순천시 의회는 3년 전 제21대 총선 직전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선거구가 획정되었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천시 의회는 지난 총선에서 순천시 해룡면 선거구가 분구되면서 순천은 행정구역과 선거구가 일치하지 않아 여러 문제를 감내할 수밖에 없었고 주민들의 정치적인 권리를 제한받는 아픔을 겪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천시 의회는 인접지역은 한 개 선거구가 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원칙과 또 하나의 자치구와 시, 군 일부를 분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순천 시민들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참정권, 평등권,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이 온전히 보장되는 해룡면 선거구의 지역구로의 복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예, 메시지는 좋습니다. 여기에 뭐 이의를 제기할 분 안 계실 것 같은데 순천시 의회에서 국회를 찾아서 분할된 선거구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야 된다는 요구,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는 것이 이번 순천시의회 국회 방문에 대해서 순천 국민의힘 지역위원회가 의회 집행부에 비난 입장을 냈습니다. 관련 내용 정리해 주실까요? 네, 지난주 순천시 의회의 국회 항의 방문 및 결의문 전달 이후 이 국민의힘 소속 이세은 순천시 의원이 순천시 의회 집행부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에 끌려다닌다며 순천시 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비난했습니다. 이세은 국민의힘 시의원은 시의회의 공식 행사인 해령면 선거구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 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만 불러 순천시 의회의 행사를 민주당 행사로 만든 것은 유감이고 정홍준 시의회 운영위원장에게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고 비난 입장을 냈습니다. 특히 이세은 의원은 당초 시의회 정홍준 운영위원장이 해당 기자회견에 여야 모두의 일이라며 천하람 국민의힘 지역위원장을 초청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말을 바꿔 천하람 위원장을 배제했다며 시의회 집행부를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세훈 순천시 의원은 순천시 의회에 다수당인 민주당 시의원 숫자가 많지만 여러 정당 소속 의원들로 이루어진 순천시 의회가 특정 정당의 산하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의회 운영의 민주화를 촉구했습니다.
이세훈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이 담긴 글이 SNS에 올라오자 민주당 김미연 의원이 댓글을 달았는데요. 순천시 의회가 이 국회 부의장이나 원내대표, 정계특위위원장, 선관위 방문 등 국회 일정이 이 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의 역할이 필요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의회 내부에서 대화를 통해 소통하자 이렇게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좋은 일하고 욕먹는단 말이 있는데요. 순천시 의회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선거구 복원과 관련해서는 여야의 협치를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일 마침 또 언더독 토론 시간에 이세훈 의원께서 참여하실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내일 이야기 또 여쭤볼 수 있으면 들어보도록 하죠. 자, 광양으로 가겠습니다. 광양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역에서 제기가 됐어요. 네, 최근 광양시가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혜택이 제한적이라며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은 최근 시 집행부를 대상으로 이 광양시가 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이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종사자들의 절반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이나 근무 1년 미만의 종사자들도 복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광양시의 사회복지시설 총 139개라고 하는데요. 관련 종사자가 1,561명에 달하고 이 중 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포인트를 지원받은 인원은 절반이 못 되는 578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적에 대해 정인화 광양시장은 시정질의 답변을 통해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처음 구상할 때 지역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염두에 둔 만큼 이 전국 다른 시군구 실태를 살펴보고 관련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해 일단 추가 지원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광양시는 전남도의 처우 개선 지침을 반영해 타 지자체와 큰 격차가 없는 수준에서 특별수당이나 포인트 제도 등 지원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수에서 마무리하죠. 지난주 정기명 여수시장께서 시의회를 찾았습니다. 시 간부 공무원이 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시의원에게 언성을 높인 부분에 대해서 공식 사과 입장을 표명했네요. 네, 지난 7일 정기명 여수시장이 얼마 전 시의회 임시회 기간에 시 간부급 공무원과 시의원 간의 다툼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번 사과에 앞서 여수시의회는 여수시 소속 특정 간부 공무원이 의회를 무시했다며 시장에 대해 사과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정기명 시장의 시의회에 대한 사과 입장 표명은 지난달 29일 시의회 임시회 과정에서 여수시 집행부 소속 모 국장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을 지목해 시정 질의를 한 김철민 의원을 복도로 불러내 언성을 높이고 이 말다툼을 벌인 논란에 대한 시 집행부 책임자 차원의 후속 조치입니다. 여수시 의회는 의회 소속 시의원의 정상적인 의정 활동과 관련해 시 집행부 간부가 회의 도중 현직 시의원을 복도로 불러냈고 거친 언사로 항의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시 집행부를 비난해 왔습니다. 예.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안에서 하셔도 될 텐데 복도로 이제 불러내서 이야기가 한 것이 또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든 시의원들은 시민들의 대의기구죠. 시장께서도 역시 못 뽑혔습니다만 공무원은 예외입니다. 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이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1:1 개인 차원의 대응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정기명 여수시장 여수시의회 비공개 전체 의원 간담회에 출석해 시 집행부 수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고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사과 입장을 냈습니다. 또한 조직관리 측면에서도 좀 더 상세하게 들여다보는 반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일단 의회의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에 논란을 불러일으킨 당사자인 해당 국장도 깊이 사과드리고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시의회에 사과했습니다. 시 집행부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격한 항의를 받은 김철민 의원은 언론을 통해 정기명 여수시장의 사과는 받아들이지만 개인에 대한 사과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여전히 당사자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예,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보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춘천 광양 곡성 구례을 서동용 의원 그리고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 갑 당협위원장 연결할 텐데요. 먼저 천하람 변호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예, 또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먼저 좀 여쭤볼까요? 네, 지난주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일정이었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여수 MBC 뉴스앤 이슈에 다녀왔고요. 이제 그 외에도 요새 이제 그 정원박람회가 본격 개장해가지고, 예. 아는 지인분들이나 뭐 다른 지자체의 이렇게 뭐 지방 의원들 뭐 이런 분들이 순천을 자주 오셔가지고, 네, 그런 약간 손님 치르느라 분주하게 지내고 있는데 아마 많은 순천 시민들께서 비슷한 경험들을 하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뭐 인근 도시에 계신 분들도 야, 뭐 순천에 뭐 맛집 아는 데 있어? 뭐 이런 곳들 많이들 네, 들으실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친구들도 가족 단위로 가는데 뭐 어디 가면 좋을까 뭐 맛집 문의도 많이 오고 뭐 그렇습니다. 맛집 리스트 같은 거 혹시 갖고 다니십니까? 네, 어느 정도는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나이가 들고 보니까. 나이가 안 들어도요, 맛있는 건 중요해요. 그러네요. 아니 지난주에는 또 그 음식점 이야기하니까 또 기억이 나는 게 부산에 가셨잖아요. 윤 대통령과 네네. 정부 여당에서 한 네. 횟집이 또 논란인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진이 찍힐 만한 예. 그런 그 상황을 예측을 좀 해야 돼요. 일단 뭐 도열한 것이 첫 번째 이슈였던 것 같고 그리고 횟집 이름도 이슈였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횟집 이름 이슈는 그거는 이제 뭐 더 탐사나 뭐 이런 그 친민주당 쪽 언론에서 헛발질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이제 윤석열 대통령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광이라는 지명이 사실은 친일 색채랑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게 이제 부산 지역에 있는 그 뭐 지명이라서 뭐 그럼 약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주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 같고 이제 그거와 상관없이 도열한 것들. 예, 이게 예. 이제 물론 뭐 이준석 대표가 예전에 자기가 자맹할 때도 가봤는데 뭐 거기는 원래 그런 곳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설령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도 굳이 외부에서 인구 밀집 지역인 해운대에서 이렇게 도열할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뭐 앉아 있는 자리에서 예를 들면 대통령 인사하시고 다 같이 박수 치고 이렇게 대통령만 나가셔도 돼요. 왜 그런 식의 좀 이상한 상황을 연출되게 했는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라고 하면은 경호상의 문제는 없었는지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 야당 소속의 그 뭐 전남지사도 오셨고 뭐 제주지사도 오셨기 때문에 협치의 자리였다. 뭐 다 좋습니다. 그리고 뭐 소탈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은 전남지사나 제주지사랑 함께 뭐 이렇게 웃으면서 대화하고 있는 사진을 좀 이렇게 배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내려고 하는 메시지에 맞는 장면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도열해가지고 무슨 조직처럼 있는 사진을 찍히게 해놓고 우리 본질을 봐달라. 아니 국민들께서는 보여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더 세심하게 메시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정치 과열이 돼서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일부 민주당 지지층에서 뭐 그 해당 횟집에 대해서 뭐 별점 테러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좀 제발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당내로 들어가서요. 원내대표가 새롭게 뽑혔습니다. 친윤 성향으로 꼽히는데 윤재욱 의원 어떤 논평 주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이제 천하용인으로 팀을 띄웠던 이기인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실 속 텃밭 지도부냐. 윤실 속 텃밭.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윤심을 등에 업고 이제 선거를 뛴 후보들이 줄줄이 당선이 되고 있고 또 다 하나같이 국민의힘 텃밭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과연 수도권 중도층 뭐 호남까지 오지 않더라도 수도권 중도층 민심을 잘 포착하고 잘 이렇게 실현해낼 수 있겠느냐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고요. 물론 그 경쟁자였던 김학용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친윤을 표방했고 실제 친윤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그래도 수도권 원내대표가 좀 필요한 구성이거든요, 지금. 근데 의원들은 결국은 또 이번에도 윤심 따라가고
윤재욱 의원한테 잘 보여가지고 본인 공천에 좀 득을 보려고 했던 거 아닌가 아쉬움이 있고, 물론 저도 윤재욱 의원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뭐 개인적으로 나쁘신 분은 아닙니다만은 지난번에도 지금 지도부의 예. 구성을 놓고 봤을 때 그렇죠. 과연 TK 의원을 이번에 원내대표로 세웠어야만 했나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전 원내대표께서도 대구 출신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런 겁니다. 지금 뭐 당내에서 TK 홀대론이 있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뭐 실제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TK에 계시는 당원들은 차라리 수도권 당대표면 모르겠는데 같은 영남권에 있는 울산에서 어떻게 당대표가 나오고 TK에서는 제대로 된 최고위원도 잘 배출을 못하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입장을 약간 바꿔서 보면 뭐 민주당으로 대입해서 보면은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뭐 약간 뭐 전주에서 당대표가 나오는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광주나 전남에서는 아니 우리가 사실은 메인인데 왜 이렇게 가냐라는 얘기가 일부는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근데 지금 선거를 1년 앞두고 TK 민심을 달래는 것보다는 사실은 조금 더 확장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서 참 그 전체적으로 당의 위기 의식은 원외에서는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결국 원내에 계신 의원들은 뭐 그런 거 다 모르겠고 내 공천이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걱정입니다. 예. 원내대표 이야기 나온 김에 민주당 이야기 잠깐 하고 넘어가면 이달 말에 또 민주당에서도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히잖아요. 지금 네. 거론되고 있는 것이 친명계의 홍익표 의원, 비명계의 네. 박광원 의원 이 정도인 것 같은데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과의 관계에도 상당히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여야의 원활한 이렇게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조금 더 이제 비명계 쪽에서 나와주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서로 이제 당내에서 조율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더 좋겠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근데 정치 공학적으로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 큰 위기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거의 뭐 무슨 말해도 기승전 이재명 대표로 그나마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색깔이 다양해지면 그 자체로만 해도 굉장히 큰 무기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정당이라는 게 뭐 늘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정답이라는 건 없죠. 뭐 친명이 정답일 수도 있고 비명이 정답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는 정당의 색채가 다양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면 그 정동영 의원이 민주당 대선 후보 나왔을 때 예. 국민의힘 안에서 친이 친박 물론 뭐 개파 갈등 그때는 국민의힘 아니었지만 개파 갈등이 치열해서 부작용도 있었지만 당내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그때 당시 새누리당 경선 자체가 거의 무슨 뭐 결선인 것처럼 그런 이제 어떤 매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었는데 민주당이 친명 비명이 공존하면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경쟁을 하기 시작하면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김기현 대표 말씀 꺼내셨는데 한 달이 벌써 됐더라고요. 네. 한 달 총평 짧게 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실까요? 우리 지역 말로 좀 짠하다. 뭐 약간 짠합니다. 보고 있으면은. 왜요? 일단은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김기현 대표에게 잘 따르는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영이 잘 서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좀 받고요. 아무래도 이게 본인의 100% 자력으로 당대표가 되신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 게다가 최고위원들이 무슨 돌아가면서 뭐 설화 릴레이를 하고 있어가지고 뭐 긍정적인 이슈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네. 저는 그럴 때일수록 김기현 대표가 뭐랄까요 조금 더 적극적인 자기 희생의 메시지들 내지는 뭔가 좀 본인이 앞장서는 메시지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갑자기 뭐 조급하다고 해가지고 무슨 의원 30명 줄이자 이런 얘기는 저는 좀 뭐랄까요 너무 좀 뜬금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조급하더라도 차근차근 득점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별 설화에 대한 메시지는 여쭙지는 않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30석 축소를 갑자기 이야기를 꺼냈단 말이죠. 이거는 국면 전환용은 맞다고 보십니까? 네, 국면 전환용은 맞고요. 그 정개특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전혀 얘기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예. 저는 걱정인 것이 이게 아마 이번에 전원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도 무게 있게 다뤄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논의 과정에서 없었던 새로운 얘기이기 때문에. 당대표가 이야기한 거라고 할지라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거는 김기현 대표의 어떤 그 메시지에 힘이 실리지 않고 영이 살지 않는다라는 거에 또 하나의 연장선이 될까봐 일단 저는 걱정이고. 예. 반면 이 부분에 이제 힘이 많이 실리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가냐 하면은 비례대표 줄이자라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에 대한 없겠죠. 국민들의 반감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문제는 비례대표를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좀 늘려야 되는 추세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각 지역의 이슈도 중요하지만은 전국 단위에서 가지고 있는 국가 미래 비전에 대한 이슈들이 더 중요해지는 시절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교통, 정보통신기술 이런 게 발달해가지고 전국 단위 이슈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례대표의 중요성 오히려 커지고 있는데 여기서 비례대표를 줄이는 쪽으로 가자. 이게 좀 안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약간 정치 포퓰리즘적인 주장이라서 이게 받아들여져도 문제고 안 받아들여져도 우리 지도부의 또 동력에도 문제가 있고 저는 그래서 이거 너무 좀 성급하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지난주에 기억에 남는 국민의힘 인사 인터뷰 중 하나가 이현주 전 의원의 인터뷰였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친윤 인사 당 지도부 포진도 그렇고 앞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던 대표의 의석수 축소 메시지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현주 전 의원의 말에 따르면 다수당이 되는 것보다 윤석열 중심의 당을 만드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이야기를 했다는 것보다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네. 설마 그렇진 않으리라 믿고 싶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보여지는 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 대통령께서 정치인들을 좀 안 믿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신뢰하는 대통령실 참모들이나 또 검찰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동료들이나 이런 분들을 좀 중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정당 경험이 많이 없으셔서 그런 게 아닐까요? 아무래도 그러실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여의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여론도 사실 안 좋으니까요.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도 그런 생각 가지실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은 빨리 그 사람들을 정치권에 투입시켜서 인지도도 높이고 정치 경험도 쌓게 하고 쉽게 얘기해서 본선 경쟁력을 높여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은 별로 없고 기존의 정치인들이 좀 마음에 안 든다라고 가게 되면은 갑자기 검사 출신이 누가 내려온다, 낙하산 전략공천 받는다고 하면은 이게 본선 경쟁력이 확보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삐걱거릴 일이 더 많겠죠. 네네. 그래서 물론 이거는 모든 게 이제 대통령 지지율에 달려 있는 거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60% 70%라면은 부작용이 많이 줄어들겠지만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갑작스러운 이제 비정치 전문가의 공천이라는 거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제 과도한 어떤 정치 신인들의 공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게 총선 과반 승리라는 것이 과연 쉽겠느냐.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임기라는 것이 굉장히 빠르게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4주 연속 36% 정도라는 것 청취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짧게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1호 판결이 또 지난주에 나왔는데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산단이 많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떤 논평 주시겠습니까? 표현이 그렇지만은 노사 모두 다 좀 불만인 판결입니다. 노 측에서는 이거 형량이 너무 낮다. 그리고 사 측에서는 이게 사실상 지휘감독하기 어려운 원청 CEO까지 이렇게 아무리 집행유예지만 형사처벌 전과를 만들면 어떡하냐. 이제 서로 좀 해석이 좀 달라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결국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형량을 그러면 확 더 높이고 싶다라는 유혹에 빠지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저희 실무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형이 센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판사들도 더 엄격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고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첫 번째 사례가 나왔으니까 이걸 성급하게 해가지고 또 형량을 높이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이 케이스들이 쌓이는 거를 좀 꾸준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그러고 나서
형량을 좀 바꾸든 아니면은 뭐 법원의 실무예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을 내든 해야지 한 사건 가지고 너무 성급하게 또 제도를 뒤흔드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예, 이번 주 인터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했어요. MBC 라디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보러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서동용 의원 전화 연결돼 있어요. 나와 계시죠, 의원님?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예, 지난주에 해외 출장 때문에 연결을 못했습니다.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하여 특히 철강 산업의 위기 이렇게 이런 것들이 되게 좀 큽니다. 그래서 현지를 좀 돌아보고 앞으로의 전망, 기술적 전망을 포함을 해서 경제적 전망들을 좀 살펴보러 출장을 좀 다녀왔습니다.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예, 유럽 다녀왔습니다. 유럽. 예. 예. 또 다녀오셔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슈였던 것이 이재명 대표가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방문했습니다. 광주, 예. 나주 이어서 또 방문하셨고 또 동행을 하셨는데 예. 어떤 말씀들 주로 좀 들으셨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가 작년 12월 이후 3달 만에 광주 전남의 민생 현장을 방문하셨는데요. 예. 첫날 광주 지역에서는 전남대를 방문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천원 아침밥과 관련해서 확대 시행의 필요성 등을 언급을 했고요. 또한 최근 전차 심각해지고 있는 광주 전남 지역의 가뭄 피해 지원을 위한 그 민주당 성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의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전남 지역을 방문할 때 함께 했었는데요. 예. 전남에서는 양곡관리법 재추진 결의를 위한 농민과의 현장 간담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그리고 쌀값 정상화를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면서 정부와 여당에게도 민주당 법안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쌀값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대안을 내놓으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예. 다녀오셔서 당 내에서 양곡관리법 관련 내용을 좀 정리를 하셨습니까? 예. 이야기는 저도 좀 듣고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도로 정리가 됐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양곡관리법을 추진하던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국민의힘도 동의를 했었던 법안이었지요. 예.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돌아섰고 그래서 온갖 협의를 위한 그 논의 테이블들을 마련하자고 해서 계속 거부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 당이 이 법안을 통과를 시켰고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주지 않으니까 다시 이걸 본회의 본회의 직접 부의를 위한 그 절차들을 거쳐서 결국 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요. 그 과정에서 국회의장께서 혹시 거부권이 행사되면 법안이 무의로 돌아가니 조금 내용을 좀 수정을 하자라는 요구를 하셔서 저희 당 그 요구를 다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처음에 그 농해수위 법안 소위에 제출했던 법안과 조금 다른 내용이지요. 조금 수정이 됐지요. 근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에 그 이야기하는 이유, 거부권의 이유, 그다음에 그 이후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들을 보면 우리 법안에 이미 다 반영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도대체 대통령이 이 법률안을 제대로 읽거나 보고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제가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요. 앞으로 이제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 하에 저희는 이번 법안 통과되었던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그 재발의를 해서 재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당내에서는 의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뭐가 바뀝니까? 아니면 원안 그대로 다시 올라갑니까? 일단 이번에 통과됐던 법안을 중심으로 할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단 최소한 이번 법안으로 통과됐던 부분들은 저희가 그 반대 의견까지를 다 수렴한 것이니까요. 일단 중심은 그걸로 잡고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조금 더 나누면요. 일부 몇 분 의원들께서 후쿠시마 현지를 또 방문하셨어요. 뭐 다녀와서 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 설왕설래 있습니다만 어떻게 총평 주시겠습니까? 오늘
오늘 이제 의원총회가 있었고요. 예. 의원총회에서 일본을 다녀오셨던 그 의원들이 해당 사항들을 보고하기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민주당 소속의 위성본, 윤재갑, 윤영덕, 양의원 네 분이 다녀오셨는데요. 예. 민주당 대책단입니다. 그래서 방위를 통해서 감추고 숨기려는 일본의 태도와 일본 국민의 우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고를 해줬습니다. 비록 당초 민주당이 요구했던 도쿄전력 등과의 면담이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의원단은 가서 현지 시의원, 현재 시민단체 다양한 주민들을 만나셨고요. 그래서 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그 찬성하는 현지 주민이 거의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뿐만 아니고 일본 국내에도 자료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사실들을 좀 밝혔음을 오늘 좀 보고를 했습니다. 정말 일본 정부가 이게 안전하다고 그 주장을 하려면 그 좀 떳떳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 안전하다는 데이터를 공개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되게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떳떳하다면 도쿄전력이든 오염수 방류 현장이든 떳떳하게 공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에도 사전에 뭐 충분히 협의를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본 정부 기관을 방문하는 것이나 도쿄전력을 방문하는 건 결국 그들이 거부해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 이번 그 우리 민주당 대표단의 방일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그 국익에 반한다 또는 국격을 낮추는 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예. 근데 아시는 대로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이게 정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 전체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야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정부가 먼저 현장을 찾아가서 일본에게 자료를 요구하고 이 점검하는 게 먼저 순서일 텐데 오히려 민주당의 행위를 좀 비난하고 공격하기만 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예. 후쿠시마 가는 것을 애초에 여야 함께 가자라는 제안은 없었을까요, 혹시? 그 제안들을 내부적으로 좀 했었던 걸로 압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좀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예. 잘 아시는 대로 지금 뭐 국민의힘은 사실 국회 여당이라고 보다는 대통령실 무슨 출장소 같아요. 그 대통령실에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안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에는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IAEA가 일본의 방류 감시 체계가 신뢰할 만하다라고 평가한 뉴스가 지난주에 나왔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일본에서 손을 들어주고 있는 모양새인데 물론 이제 분담금 3위이기도 합니다만 일본이 눈치를 보고 있는 건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국제사회에서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거든요. 지금 이게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측은 IAEA하고 그 일본 정부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IAEA가 일본의 눈치를 보면서 일본에 유리한 평가를 내놓을 것이다 이런 시각이 많았거든요. 예. 언급하셨다시피 2023년 기준에서 IAEA의 주요국 분담률을 보면 일본은 7.7%예요. 그래서 미국, 중국의 뒤를 이어 세 번째입니다. 우리나라는 2.4%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현 사무총장, 이전의 사무총장이 일본 출신이고요. 그 영향력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뿐만 아니고 일본 기업 등이 수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로비들을 해오고 있었어요. 이미 2년 전에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한다고 발표했을 때에도 IAEA는 국제적 간행이다, 환영한다 이런 발표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점들을 고려를 하면 IAEA의 태도가 과연 정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태도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도 무조건 IAEA 평가만 바라보고 신뢰하겠다는 건 잘못된 처신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이 기화로 해서 제가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IAEA는 아시는 대로 원전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활용에 유리한 측면을 대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원전 전문가들이 아니라 환경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맡아서 좀 전문가적 의견들을 내놓고 거기에 따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이야기 앞서 천하람 변호사께도 똑같이 질문 드렸었는데 시행 1년여 만에 첫 번째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논평 주시겠습니까? 예, 지난 6일이었죠. 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회사 대표한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렇게 선고가 됐는데요.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3개월 만에 원청 책임을 인정한 유죄 판결이 선고됐던 건 참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양형이 법치기를 구현할 정도로 엄정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 시각도 많고 저도 비판적으로 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그 중대재해처벌법 이전, 지금도 물론 있는 법입니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그 위반으로 인해서 산재 사망 사고가 났을 때 그 양형 기준을 2년 내지 5년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 비춰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인데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니까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청의 안전관리감독 부실에 대해서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대신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고 그래서 처벌을 강화하려는 사법적 시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앞으로도 이제 사업주들이 이번 판결을 기화로 해서 노동의 안전에 관한 부분들은 그냥 아낄 수 있는 비용이 아니다. 이건 완전히 필수 비용이다. 이런 생각들로 그 의식 자체를 좀 전환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조치를 좀 무겁게 인식하고 노동 현장에서 책임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를 좀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포스코 이야기, 지역 이야기 좀 해볼 텐데 관련해서 뭐 입장도 최근에 내시고 한 것도 봤습니다만 또 마침 철강 관련된 또 공부를 하시러 해외도 갔다 오셨고 예. 상생협의회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계속 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양시 의회에서는 하도 포스코가 이제 뭘 내놓지도 않고 뭐 협의도 지지부진하고 이러니까 의회에서는 탈퇴까지 이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사태가 좀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생협의회 구성이 1년이 지났는데 합의문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일단 뭐 가장 큰 원인, 가장 큰 책임은 말로는 상생을 외치면서도 명확한 실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포스코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예.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명확한 가부 결정도 없이 노력하겠다 이런 말만 하면서 계속 그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어요. 포스코와 지역의 동반 상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광양지역 상생협의회가 꾸려진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상생협력 합의문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또 한편 최근에 보도된 바와 같이 광양제철소 원료부두에서 오염물질이 바다에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예. 이러한 점들을 보면 포스코가 과연 기업 시민과 ESG 경영 이념을 좀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포스코의 이런 소극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재도 대안도 없이 끌려가기만 하는 광양시는 문제가 없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명확하게 포스코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도 없이 지난 수년간 고만 외치가 있다 보니까 포스코도 이에 대해 별다른 실천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더라. 별 문제 없더라.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어요. 예. 이런 점에서 보면 사실 광양시의 태도와 포항시의 태도는 굉장히 극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앞으로는 광양시가 더 강한 해법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시의회는 어떤 메시지 좀 주고 싶으십니까? 빠지는 건 빠지겠다라는 것이 뭐 나 안 해 뭐 이런 것보다는 이거 어찌 보면 좀 충격을 줘야겠다라는 취지도 아니었을까 싶긴 한데요. 포스코와 광양시에 대한 태도 변화를 강하게 촉구하는 태도가 아닌가 싶고요. 예. 지금까지 사실 광양시의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강단 있게 자기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전체의 분위기를 좀 보는 그런 거였는데 이번에 그 주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자기 입장들을 내고 또 일정한 좀 실천 의지를 보인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본사 이전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본사 광양 이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야기가 없는 것이고 포스코의 입장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제 그 포항의 반대 뭐 등등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좀 난감하다는 정도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 아시는 것처럼 좀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옛날 사명이 포스코 케미칼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회사는 최대 규모의 2차 전지 소재 공장을 갖고 있고 광양 국가산단 내 동호안 부지에 추가적인 투자를 준비 중이에요. 이 문제를 위해서 저를 포함해서 정치권에서도 규제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입지법 등 법률안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포스코 퓨처엠의 최대 사업장이 광양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는 지금 포항에 있는 것이요. 굉장히 불합리하고 불일치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 본사의 광양 이전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포스코는 좀 난감하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고 어떤 대답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포스코의 발전을 위해서, 포스코 퓨처엠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규제 개혁 등과 관련한 노력을 하는 정치권이나 이 행정기관의 이런 노력들을 좀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는 이제 상생협의체 합의문 작성 이것도 빨리 해야 하고요. 포스코 퓨처엠 본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한 입장을 좀 내놔야 합니다. 지금처럼 시간만 때와 남기는 방식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의원님께서는 촉구하는 것 외에 달리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법률안도 제 이름으로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협조할 것은 충분히 협조를 하는데요. 포스코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요. 저희는 좀 시한을 정해서 촉구를 할 계획이고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없으면 저도 저 나름의 또 다른 대책들을 내놔야 할 것인데요. 지금은 방법, 그러니까 제재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렇네요. 우선 현실에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걸 먼저 좀 해야 되는 상황 같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인터뷰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서동룡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네, 한 주간 주요 도정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첫 소식. 전남도가 올해 으뜸 일자리 창출로 청년이 정착하는 전남을 위해서 12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목표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 12만 개를 만들어 고용률 69.5%, 또 취업자 수 98만 5천 명 달성을 목표로 한 올해 전남의 일자리 대책이 나왔습니다. 먼저 일자리 목표 달성을 위해선 첨단 전략산업 투자 유치와 또 2차 전지산업 생태계 조성 등 241개 사업에 3조 9,628억 원을 투입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 일자리 창출과 전남형 일자리 혁신, 또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나 도민 밀착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겠다. 여기에 중점을 둬 4대 전략 14대 과제를 이제 추진을 합니다. 특히 여기서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공시해 책임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높여가는데 이런 일자리 대상 평가 기준이 되기도 하니까 짜임새 있게 추진해 나가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청년 일자리 확충과 첨단 전략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면서 우수 인력도 확보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더 매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전남도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차단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상반기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확인 조사에 들어가요. 예, 현재 수급자는 부양 의무자를 포함해 본인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으면 바로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신고하지 않은 내역이 있으면 연 1회 이상 시행하는 확인 조사를 통해 국세청 등 공적 자료를 재조사해 복지급여를 조정을 하게 됩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고의나 허위 신고로 부정 수급이 확인된 대상자는 자격 중지뿐만 아니라 지급된 보장 비용을 모두 환수하게 됩니다. 전남도는 상반기 조사에서 급여가 줄거나 또 자격이 중지돼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긴급복지 등 이 공적 서비스를 우선 지원하고요. 민간 자원과도 연계시켜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전남도에서는 지난해 조사를 통해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등 3만 3천 가구의 소득, 재산 변동 상황을 확인하고 급여 조정에 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예, 또 전남도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유관기관과 지원에 들어가요. 예, 이번에 농협은행이 20억, 또 광주은행이 10억 원의 특별 출연금을 전남 신보에 출연을 했는데 총 360억 규모의 경영 자금을 전남 지역 소상공인에게 지원합니다. 보증 한도는 업체당 7천만 원으로 정부와 지자체 이자 지원 자금과 연계해서 소상공인은 2에서 4%대 저금리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증료도 기존 1%에서 대폭 인하해 0.2에서 0.4%를 부담하면 되고요. 특히 지원에선 전남도 공공배달앱인 먹개비 가맹기업을 우대하고요. 전남도가 추진한 공공배달앱 사업 활성화를 통해 고물가 시대 소상공인으로서 부담이 된
배달앱 수수료의 절감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남도는 전남신용보증재단에 5년간 300억을 출연하고 전남신보는 2027년까지 매년 6,600억, 총 3조 3천억 규모로 보증에 나설 계획입니다. 예, 또 전남도가 스토킹으로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피해자들을 보호 지원하기 위해서 긴급 주거 대책을 마련한다고요? 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피해자들이 스토킹 후유증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촘촘한 관리에 들어갑니다. 최근에 전남도가 여성가족부 주관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 시범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여수 여성쉼터가 2억 2,800만 원을 들여 이제 사업을 운영합니다. 긴급 주거 지원은 피해자에게 개별 거주 방식으로 6가구의 임시 숙소를 제공해 입소 기간 7일 이내에서 개개인의 생활 편의를 보장하고요. 또 임대주택 주거 지원은 피해자와 동반 가족이 생활할 수가 있는데 출퇴근 등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4가구의 임대주택을 제공하면서 입소기간 3개월간 피해자에게 상담과 직업훈련 또 취업 등 이 자립지원과 함께 안전보호를 위한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네. 또 전남도가 최근에 물가 상승세가 이어짐에 따라서 지방 공공요금의 안정 관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을 해나간다고요? 예, 맞습니다. 최근 10년간 전남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해까지 10년간 전남 지역 소비자 물가 지수는 총 17.3%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다 최근 2년간 8.4%나 올라 지금 서민 경기에 어려움이 가중된 게 사실인데요. 올 1, 2월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5.2%포인트나 상승해서 2021년 시작된 물가 상승세가 지속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남도는 시군과 협력해 물가 인상 체감이 높은 지방 공공요금의 안정을 위해 철저히 관리하고요. 또 개인 서비스 요금은 돈에 착한 가격 없어 지원 확대를 통해서 담합과 같은 불공정 상거 행위를 잡고 시군 또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물가 안정에 고삐를 바짝 쥐기로 했습니다. 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